정말 우연이었어요. 그날따라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몇십 년 동안 손도 대지 않았던 서랍장을 괜히 열어보고 싶더라고요. 먼지가 잔뜩 쌓여서 손잡이를 잡는 순간부터 기침이 나올 정도였어요. 오래된 나무 냄새, 눅눅하고 곰팡이 섞인 종이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아이고 이걸 왜 지금 열고 있나 하면서도 괜히 마음이 조급해져 있었어요. 마치 그 서랍 속에서 나를 부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예감이 들었던 거예요. 종이 뭉치며 오래된 사진들, 결혼 초에 받았던 청첩장, 애들 어릴 적 그림 조각들 다 지나간 세월의 잔해 같았어요. 그런데 그 안쪽 바닥이랑 뒷면 사이에 껴있던 노란 봉투 하나가 제 눈에 띄었어요. 희미하게 누렇게 바랜 봉투 위에 제가 분명히 아는 글씨체가 있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콱 내려앉았어요. 제 눈은 거짓말을 못하니까요. 그 글씨는 바로 정우현이었어요. 말도 안 돼. 손끝이 떨렸어요. 40년 전 그때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글씨체. 저는 그 순간 숨이 막혀서 한동안 봉투를 열지도 못했어요. 눈물이 먼저 차올라서 앞이 흐려지더라고요. 왜 이제서야 이게 나온 걸까요? 왜 나는 이걸 40년 동안 보지 못하고 살아왔을까요? 마침내 봉투를 열었어요. 바스락거리는 소리조차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안에는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는데 글씨는 군데군데 번져 있었어요. 아마 제가 모르는 사이에 습기 먹고 닳아버린 흔적이겠죠. 그 위에 쓰인 첫 줄 선이야라는 그 한마디를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죽은 줄 알았던 감정이 편지 한 장에 살아나서 뼛속까지 휘저어 버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우현을 욕했어요. 나를 버리고 떠났다고 아무 말 없이 나를 상처 준 사람이라고. 억울했어요. 왜 나는 그렇게 쉽게 버려졌어야 했는지, 왜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버려진 여자처럼 남겨져야 했는지. 그 생각에 수십 년을 억누르며 살았는데 편지를 보는 순간 그 모든 억울함이 뒤엉켜 다시 터져 나왔어요. 편지에는 그때 그가 어디로 떠나는지,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가 짧게 적혀 있었어요. 너를 지키고 싶어서 그랬다라는 문장이 있었는데 그게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어요. 대체 누구 마음대로 날 지킨다고 떠난 거냐고요. 왜 내 앞에서 말하지 않고 왜 나한테 선택할 기회를 주지 않았냐는 생각이 솟구쳤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으면서 목이 메었어요. 웃음도 나더라고요. 이게 뭐야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야 하면서도 손끝으로 글씨를 쓰다듬고 있었어요. 분명히 그때 그의 손이 닿아 있던 종이잖아요. 그 손길이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내 앞에 그대로 남아있는 게 너무 얄미우면서도 애틋했어요. 편지를 읽는 동안 저는 제 과거의 모든 계절을 다시 걸어가고 있었어요. 20살 시절 봄날의 햇살 속에서 그의 웃음을 보던 장면. 여름날 장맛비 쏟아지던 날 우산 하나 쓰고 서로 부대끼며 걸어가던 골목길. 가을이면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캠퍼스에서 손잡고 뛰던 기억. 겨울에는 찬바람 속에서도 손을 꼭 잡고 있으면 따뜻하다던 그 말까지 전부 다 살아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결국 그를 원망하며 살았어요. 결혼도 했고 아이도 키웠고 이제 곧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지만 제 가슴 한쪽에는 항상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그 구멍을 만든 장본인은 정우현,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 손에 쥔 편지가 그 구멍을 메우는 게 아니라 더 크게 벌려놓고 있었어요. 분노가 치밀었어요. 왜 이렇게 늦게 발견하게 만든 거냐고. 이 편지가 그때 내 손에 들어왔더라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고. 억울하고 화가 나서 손으로 편지를 구겨버릴 뻔했어요. 하지만 그러질 못했어요. 종이를 움켜쥔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뜻함 때문이었어요. 우연의 체온이 환상처럼 스며들어 있었거든요.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편지를 수십 번 읽고 또 읽었어요. 울다가 웃다가 다시 울다가. 그러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감정이 자꾸 차올랐어요. 혹시 내가 오해한 건 아닐까? 혹시 그 사람이 정말 날 지키려 했던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바로 뒤이어 또 화가 났어요. 왜 그걸 말하지 않았냐고요. 왜 나는 평생 원망하면서 살아야 했냐고요. 왜 나는 그 후로 살아오면서 수십 번이나 사랑을 불신하고 남편과도 싸우며 아이들 앞에서 씁쓸한 엄마로 남아야 했냐고요. 저는 그 편지를 붙잡고 가슴을 치며 소리쳤어요. 너는 왜 나한테 그때 말을 안 했어? 왜 네가 혼자 결정하고 떠나버렸어? 내가 얼마나 억울하게 살았는지 알아. 눈물이 쏟아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저는 그와 대화하듯 편지에 말을 걸었어요. 40년 만에 다시 그와 싸우고 따지고 또 울부짖은 거예요. 결국 해가 떠오를 때쯤 저는 지쳐서 편지를 품에 안고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가슴속에서는 화와 슬픔만 남은 게 아니었어요. 오래된 불씨 같은 따뜻함이 아주 은밀하게 다시 살아나고 있었어요. 억울함과 분노 속에서도 여전히 그를 사랑했던 제 마음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제가 20살이던 해, 그러니까 1984년 봄이었어요. 그때는 뭐든지 다 빛나 보였고 모든 게 저를 위해 열려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의 등록금 걱정을 매번 해야 했지만 그래도 대학에 붙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어요. 도서관에서 책 냄새 맡으며 시간을 보내는 게 즐겁고 캠퍼스 잔디밭에서 기타 치는 선배들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청춘의 한가운데 서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처음 정우현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도서관에서 마주친 얼굴이었어요. 키가 크고 책상에 앉으면 허리가 쭉 펴져 있었는데 그게 참 단정해 보였어요. 괜히 그 사람 앞을 지나갈 때마다 제 발자국 소리가 크게 울리는 것 같아 괜히 창피하고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빌리려고 했던 책을 그가 먼저 집어들었어요. 제목은 청춘의 문. 지금 생각하면 참 촌스러운 인연이지만 그때는 세상이 멈추는 순간 같았어요. 저 그 책 제가 보려고 했는데요. 제가 용기 내서 말을 걸었더니 그가 눈을 들어절 보더라고요. 그 눈빛이 너무 맑고 깊어서 한순간 숨이 멎었어요. 그런데 우현은 미안한 듯 웃으면서 책을 제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아, 그럼 먼저 보세요. 저는 천천히 빌려도 괜찮습니다. 그 웃음이 뭐라고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어요. 가슴이 두근거려서 책을 펼쳐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괜히 다시 그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며칠 뒤 버스 정류장에서 다시 마주쳤습니다. 제가 들고 있던 책을 보더니 그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재미있어요. 그 책. 네, 근데 조금 어려워요. 주인공이 자꾸 방황만 해서 답답하더라고요. 그가 웃더니 제 손에 들린 책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도 읽을 때 그랬어요. 근데 결국 청춘이란 게 그런 거 아닐까요? 방황하면서 자라는 거.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이상하게 흔들렸어요. 그냥 책 얘기를 했을 뿐인데 꼭 제 인생을 이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부터였어요. 그 사람과 마주치면 제 하루가 빛났습니다. 캠퍼스의 계절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봄에는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함께 걸었고 여름 장마철에는 빗속을 달려가다 둘이 같이 우산을 쓰고 뛰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치마 끝이 젖어 신경이 쓰였는데 우연은 괜찮아요. 젖으면 말리면 되죠 하면서 제 어깨를 더 가려주려고 우산을 기울여줬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가을에는 축제가 있었어요. 제가 동아리에서 춤을 추게 됐는데 무대에서 내려오니 우연히 손수건을 내밀더라고요. 땀 많이 났네요. 멋있었어요. 그 짧은 말이 그렇게 행복했어요. 손수건을 받아들며 괜히 고마워요 했는데 그가 웃는 얼굴은 지금도 제 눈에 선명해요. 겨울에는 눈 오는 날 함께 캠퍼스를 걸었어요. 제 발이 미끄러지자 우연히 얼른 손을 잡아줬어요. 눈 위에 남은 발자국 두 줄이 꼭 연인의 흔적처럼 이어져 있었는데 그걸 보는 순간 제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 이 사람 좋아하고 있구나. 하지만 청춘의 계절은 언제나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우연은 가난했어요.
저보다도 더 어려운 집안 형편에 늘 아르바이트를 했고 등록금 때문에 고생하는 걸 자주 봤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이 안쓰러워서 그럴 때마다 밥이라도 사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자존심이 강한 그는 늘 웃으면서 말했어요. 괜찮아요. 선희 씨가 그렇게 신경 쓰면 제가 더 작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이 서운했어요. 왜 제 마음을 몰라줄까? 왜 같이 힘들면 안 될까? 하지만 그가 끝까지 자기 몫을 다하려는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다 제 아버지가 눈치를 채셨어요. 제가 자꾸 한 남학생 얘기를 꺼내니까요. 아버지는 단호했어요. 너 그 사람 만나지 마라. 집안도 보잘것없다는데 네가 왜 그런 사람한테 눈을 주냐. 인생 길게 봐야 한다. 그 말이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났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게 무슨 죄라고 왜 돈이 없다는 이유로 사랑을 잘라내야 하냐고요. 저는 울면서 아버지께 대들었어요. 저 그 사람 좋아해요. 돈이 뭐가 중요해요. 그때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너는 아직 어려서 모른다라는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우연도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누가 전했는지 아버지가 직접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부터 우연은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저를 보면 여전히 웃었지만 웃음 뒤에 어딘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우현 씨 왜 그래요? 요즘 나 피하죠? 제가 다그치자 그는 한참 침묵하다가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냥 바빠서.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저는 알았어요. 여자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날 밤 저는 억울해서 펑펑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이렇게 돼야 하는지. 그리고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우연히 저를 불러냈어요. 겨울방학을 앞둔 날이었는데 눈이 소복이 쌓인 거리에서 그는 차갑게 말했어요. 선희야, 우리 그만하자. 그 말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왜 그래요? 그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앞으로도 우리 계속 만나면 너만 힘들 거야. 나 같은 놈 때문에 내 앞날 망치게 하고 싶지 않아. 그때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 앞날은 제가 알아서 지켜요. 왜 제 인생을 대신 결정해요? 우연은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끝내 등을 돌리고 떠났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데 제 심장이 찢겨 나가는 것 같았어요.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리치고 싶었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원망하며 살았어요. 나를 버리고 떠난 사람, 차갑게 끊어낸 사람. 그 이름만 들어도 분노가 치밀었고 억울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손에는 그가 남긴 마지막 편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편지 속에는 내가 몰랐던 또 다른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눈이 충혈되고 손끝이 떨려서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는데도 꼭꼭 눌러 쓴 그의 글씨 하나하나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글자에는 그 사람의 손길이 남아 있었고 그 온기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억울한 마음에 구겨버리고 싶다가도 또다시 펼쳐서 읽게 되더라고요. 내 마음은 그렇게 모순투성이었어요. 편지 첫머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선희야, 이 글을 내가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내가 보지 못한 채 사라질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남기고 싶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왜 이런 중요한 편지가 내 손에 제때 오지 못했을까? 왜 나는 40년이나 지나서야 이걸 발견하게 된 걸까? 억울하고 답답해서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우연은 편지에서 자기 집안 얘기를 꺼냈어요. 저는 그때까지 몰랐어요. 그 사람이 저보다 더 가난하다는 건 알았지만 그렇게까지 힘들 줄은 몰랐거든요. 아버지가 큰 빚을 졌고 집안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대요. 그는 학교를 계속 다닐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어요.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고 새벽에는 신문을 돌렸다고 쓰여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걸 몰랐습니다.
그냥 바빠서 피하는 거구나라고 오해했어요. 그 사실이 너무 억울했어요. 왜 말을 안 했냐고요. 왜 나한테 기대지 않았냐고요. 편지에는 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나를 불러서 말했다. 너를 망치지 말라고. 내가 옆에 있으면 너 인생은 끝난다고. 그 말이 칼처럼 꽂혔다. 하지만 맞는 말 같기도 했다. 나는 내 앞에서 점점 작아졌으니까. 그 구절을 읽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다니. 물론 아버지는 권위적이고 고집스러운 사람이었지만 직접 우연을 불러 그렇게 모욕을 줬다는 걸 몰랐어요. 저는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뒤늦게 폭발했어요. 아버지, 당신이 내 인생을 망쳤잖아요. 왜 내 선택을 빼앗았어요? 소리치면서 울었어요. 지금은 세상에 안 계신 분이라 따질 수도 없는데 가슴이 너무 미어졌습니다. 편지 속에서 우연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너를 사랑했지만 내 옆에 있으면 네가 고생만 할 것 같았다. 내가 웃는 걸 보고 싶었는데 내 곁에서는 내가 자꾸 울 것만 같았다. 그래서 차갑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정말 몰라줘서 미안하다. 하지만 그게 내가 널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었다. 그 문장을 읽고 저는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어요. 숨이 막혀서 마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솟아올라 종이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글씨가 번져서 더 이상 읽히지 않을까 두려워 얼른 눈물을 닦아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폭발했어요. 하나는 억울함과 분노였어요. 왜 그때 나한테 말을 안 했냐고요. 왜 혼자 결정했냐고요. 내가 내 옆에 남아 힘들어지더라도 내가 선택했을 거라고요. 다른 하나는 애틋한 슬픔이었어요. 그는 끝까지 나를 사랑했구나. 내가 오해했던 40년의 세월이 사실은 사랑의 증거였구나. 그 사실을 깨달으니 제 삶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지난 수십 년을 원망으로 채웠는데 그 원망이 사실은 그 사람의 사랑 위에 세워진 오해였다는 거예요. 나는 그 오해를 풀어낼 기회도 없이 억울하게 늙어버렸어요.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과거의 장면들을 다시 떠올렸어요. 그날 눈 내리던 거리에서 그가 차갑게 등을 돌리던 순간. 저는 그때 그를 원망하며 속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언젠가 내가 후회하게 될 거야. 그런데 지금은 알겠어요. 후회한 건 나였어요. 그 사람은 이미 나를 위해 스스로 후회를 택했으니까. 편지에는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나면 제발 한 번만 웃어주면 좋겠다. 그게 내 마지막 바람이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오열했어요. 웃어주다니 내가 어찌 웃을 수 있겠냐고. 나를 그렇게 버려놓고 40년이나 상처 속에 살게 해놓고 어떻게 웃을 수 있겠냐고.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또 이상하게 웃음이 났어요. 그를 떠올리면 여전히 따뜻하고 여전히 가슴이 뛰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있는데 제 마음은 다시 20대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억울함과 그리움이 뒤섞여서 하루하루가 힘들었어요. 거울을 보면 주름진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20살이었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우연히 흔적을 찾아야겠다고. 이 편지가 제 손에 들어온 것도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신이 주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현의 이름을 다시 입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동창들에게 연락하고 옛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소식은 잔인했어요. 우현이 몇 년 전에 세상 떠났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길 한복판에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억울했어요. 왜 이제야 알게 했냐고. 왜 마지막 인사조차 못하게 했냐고.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라서 견딜 수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편지 덕분에라도 그의 마지막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방 안에 홀로 앉아 밤새 편지를 읽으며 우현과 대화하는 것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알았어. 내가 날 지키려고 했다는 거. 하지만 너무 늦었어. 난 이미 늙어버렸고 넌 이미 떠났잖아. 그 말을 하면서도 제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읽고 난 며칠 동안 저는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밥을 해도 맛이 없고 TV를 봐도 무슨 소린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와서 왜 이렇게 멍하니 앉아 있냐라고 물었을 때도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돌리고 피곤해서 그래요 하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전혀 다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내가 지난 40년을 잘못 살았구나. 나는 진실도 모른 채 원망만 하며 늙어갔구나. 억울함과 분노가 다시 터져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화살은 이상하게도 지금 제 옆에 있는 남편에게 향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했을까? 사랑도 못 지키고 이렇게 공허한 결혼 생활만 남았을까? 남편은 무심한 사람이에요. 젊었을 때부터 일밖에 모르고 돈 버는 게 가족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 나름의 고생이 있었겠지만 저는 늘 외로웠습니다. 대화도 없고 웃음도 없고 그저 남편이 잔소리와 침묵만 남았어요. 그런 생활 속에서 저는 제 청춘의 한 조각을 꾹꾹 눌러 담아 잊은 척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편지가 그 봉인을 깨버렸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과 밥을 먹다 말싸움이 났습니다. 당신 요즘 왜 그렇게 멍하니 있어? 밥도 제대로 안 하고 애들도 신경 안 쓰고. 뭐가 문제야? 그 말에 제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내가 왜 멍하니 있는지 알아요. 내가 왜 이 나이 먹도록 이렇게 허무한지 알아요. 당신이랑 살면서 나는 단 한 번도 웃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남편은 눈을 크게 뜨고 화를 냈습니다. 뭐라고? 내가 당신이랑 살면서 뭐가 부족했는데. 애들 다 키워놨고 집도 장만했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부족한 게 아니라 없었던 게 문제예요. 애정도 관심도 따뜻함도 없었어요. 당신은 나한테 한 번이라도 사랑한다고 말해본 적 있어요? 남편은 대꾸를 못했습니다. 그저 밥상을 밀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쿵 닫히는 방문 소리가 제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우현의 글씨가 제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그가 내 옆에 있었다면 이렇게 공허하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남편에게 향하는 동안 그리움은 더욱 선명하게 우현에게로 향했어요. 아이들도 눈치를 챘습니다. 딸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처음에는 숨기려고 했지만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도 예전에 사랑한 사람이 있었어. 근데 오해로 억울하게 헤어지고 평생 원망만 하면서 살았어. 그런데 그게 다 오해였다는 걸 이제 알았어. 딸아이는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왜 이제야 말해줬어? 그렇게 힘들었으면서 왜 혼자 숨겼어? 그 말에 저는 또 울었어요. 가족 앞에서 처음으로 제 속마음을 쏟아냈던 거예요. 다음 날 저는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제 안의 원망이 너무 커서 차마 차분히 앉아 있기도 힘들었어요. 아버지, 왜 그랬어요? 왜 제 인생을 대신 결정했어요? 내가 행복할 수 있었는데 왜 빼앗았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영정 속 아버지는 묵묵히 웃고만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아무리 따지고 울어도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이후 저는 우현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동창회 명단을 뒤지고 옛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혹시 우현 소식 알아? 물으면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어요. 그 사람 벌써 세상 떠난 지 꽤 됐어.
그 사실이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우연히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들은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베개가 눈물에 흠뻑 젖을 만큼 울다가도 또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알게 했는지, 왜 나한테 마지막 인사조차 허락하지 않았는지. 억울해서 목이 메고 답답해서 숨이 막혔어요. 우현 씨, 이게 뭐예요? 왜 나를 혼자 이렇게 남겨놨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저는 공허한 방 안에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무 대답이 돌아오지 않는데도 마치 그가 어딘가에서 듣고 있을 것만 같았어요. 며칠 동안 저는 집안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밥솥을 열어도 밥이 타 있고 반찬은 냉장고 안에서 상해 갔어요. 남편은 점점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변했어? 어디 아픈 거야? 아니면 다른 문제 있어? 그 순간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와서 물어요? 나는 평생 아팠어요. 근데 당신은 한 번도 몰랐잖아요. 남편은 당황한 듯 말문을 잃었어요. 하지만 곧 화를 내며 말했어요. 나는 당신을 위해 돈 벌고 집 사고 애들 키웠어. 그게 다 사랑 아니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집도 돈도 그런 거 말고 마음이 필요했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 손 한번 잡아주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당신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그날 밤 남편은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저는 방에서 편지를 품에 안고 또 울었어요. 두 남자가 제 삶에서 교차하는 순간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저를 안쓰럽게 지켜봤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레 말했어요. 엄마, 우리 아빠도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표현을 못하는 거지 사랑이 없는 건 아닐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표현 못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노력조차 안 한 거야. 그게 더 슬픈 거야.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딸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엄마, 그래도 엄마 아직 살아있잖아. 엄마 인생 아직 안 끝났어. 후회만 하지 말고 뭔가 해봐. 그 사람 흔적이라도 더 찾아봐. 그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맞아요. 이제라도 뭔가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연히 흔적을 더 집요하게 찾기 시작했어요. 대학 동문회 기록을 뒤지고 옛 주소를 수소문하고 심지어 그의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해 봤습니다. 오래된 기사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정우현 지역사회봉사활동 헌신하다 요절.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는 떠나기 전까지 고아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몰래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이름도 남기지 않고 그저 묵묵히 남을 도우며 살다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기사였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또다시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어요, 우현 씨? 왜 나한테 기대지도 않고 왜 혼자만 그렇게 고생하다 갔어요? 나도 같이 할 수 있었잖아요. 왜 날 믿지 않았어요? 저는 신문을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자부심도 느꼈어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결국 끝까지 누군가를 위해 살다 간 사람이었구나. 내 사랑은 헛된 게 아니었구나. 며칠 뒤 저는 그의 봉사활동을 함께 했던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또 다른 진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현 씨요? 참 좋은 분이었죠. 늘 웃으면서도 가끔은 멀리 바다만 바라보곤 했어요. 내가 사랑한 여자가 있었는데 지금쯤 잘 살고 있을까 하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는 끝까지 저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채워야 할까? 억울하고 화가 나서 미쳐버릴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따뜻한 불씨가 가슴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현은 제게 마지막까지 이런 메시지를 남긴 셈이에요. 내가 여전히 웃을 수 있기를 바란다.
저는 거울 앞에서 주름진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눈물에 젖은 얼굴이었지만 그 속에 20살 시절의 제가 여전히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연히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제 삶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예전처럼 무심하게 밥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이 더는 불가능했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그의 얼굴과 목소리 그리고 편지의 글자들이 뒤엉켜 떠다녔습니다. 억울했어요. 왜 이제야 알게 했는지, 왜 내게 마지막 인사조차 허락하지 않았는지. 하지만 동시에 그가 남긴 흔적이라도 더 붙잡고 싶다는 갈망이 솟구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혼자서라도 그의 삶을 끝까지 따라가 보고 싶었어요. 이대로 멈춘다면 저는 영영 후회 속에 갇혀버릴 것 같았거든요. 먼저 동창들에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소식이 끊겼던 이들에게 전화를 걸고 때로는 직접 찾아갔어요. 어떤 이는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또 어떤 이는 뜬금없는 제 연락을 경계하며 짧게 대답만 했습니다. 우연히? 아, 그 친구 참 좋은 놈이었는데. 고생 많이 하다 갔다고 들었어. 정말 오래전 얘기네. 나도 자세히는 몰라. 근데 마지막까지 착하게 살았다는 건 다들 알더라고. 그들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뉘앙스는 분명했어요. 그는 끝까지 성실하게 살았고 많은 이들에게 기억될 만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점점 더 괴로워졌어요. 왜 나는 그런 그의 삶에 단 한 걸음도 함께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멀리서 원망만 하며 늙어갔을까?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우연히 옛집을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주소 일부를 기억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낡은 골목길 끝 허물어진 담벼락과 녹슨 대문이 남아있는 집이었어요.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지만 마침 집주인 어르신이 나와 계셨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기 혹시 정우현 씨가 살던 집 맞나요? 어르신은 잠시 눈을 가늘게 뜨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 친구 여기서 살았지. 참 고생 많았어. 부모님 빚 때문에 집안이 많이 힘들었는데도 착하고 성실했어. 내가 기억하기론 마지막까지도 그 눈빛이 참 곱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얼른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감췄지만 목소리는 떨릴 수밖에 없었어요. 혹시 그가 남긴 물건 같은 게 없을까요? 어르신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벌써 오래됐지. 다 정리됐을 거야. 미안하네. 그 순간 제 가슴은 또 한 번 허물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발걸음을 돌리려는 찰나 어르신이 덧붙였어요. 아, 그런데 예전에 그 친구가 쓰던 책 몇 권은 동네 아이들 공부하라고 도서관에 기증했다고 들었네. 아마 근처 작은 도서관에 있을 거야. 그 말이 제 귀에 불처럼 번졌습니다. 저는 곧장 도서관으로 달려갔어요. 작은 동네 도서관, 오래된 나무 냄새와 종이 냄새가 가득한 곳이었어요. 사서에게 사정을 설명하니 그녀가 잠시 뒤 서가 구석에서 낡은 책 몇 권을 꺼내 주었어요. 책 표지 안쪽에는 연필로 적힌 글씨가 남아 있었어요. 정우현 1989.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책장을 넘겼습니다. 책 곳곳에는 깨알 같은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밑줄도 짧은 문장도 때로는 단순한 느낌표도 있었습니다. 그 흔적 하나하나가 그의 목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권의 끝 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선이야, 나는 내가 웃는 모습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저는 도서관 한가운데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상관없었어요. 눈물이 끝없이 쏟아졌고 저는 책을 끌어안은 채 오열했어요. 왜 나를 그렇게 두고 갔어? 왜 한 번만 더 말해주지 않았어? 그날 이후 저는 점점 더 우연의 흔적을 좇는데 집착하게 됐어요. 그의 봉사활동을 함께한 사람들을 찾아갔고 그가 다니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기록은 이미 오래전 것이어서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지만
간혹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 정우현 씨요? 참 따뜻한 분이었죠. 아픈 와중에도 다른 사람 걱정을 먼저 하던 사람이었어요. 항상 자기보다 남을 먼저 챙겼어요. 자기 삶은 늘 힘들었는데도 웃음을 잃지 않더라고요. 그들의 증언은 제 마음을 더 찢어 놓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소리쳤습니다. 왜 나한테는 그 웃음을 보여주지 않았어? 왜 혼자만 감당했어? 나도 내 곁에 있을 수 있었는데.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끝없는 그리움이 뒤섞여 저는 더 이상 스스로를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무렵 남편과의 갈등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는 제가 점점 변해가는 걸 눈치채고 있었어요. 당신 요즘 이상해. 예전보다 더 멀어졌어. 솔직히 말해 무슨 일 있는 거야?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내가 평생 숨겨왔던 게 이제야 터져 나온 것뿐이에요. 당신은 몰라도 돼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결국 술에 취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마음속에 아직 다른 남자가 있는 거지. 평생을 나랑 살면서도 그 사람만 생각한 거지.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맞아요. 우현 씨, 나는 아직도 당신만 생각해요. 남편의 말은 제 가슴을 정면으로 찔렀어요. 평생을 나랑 살면서도 그 사람만 생각한 거지. 저는 반박하지 못했어요.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내내 부인해왔지만 마음속 가장 깊은 서랍에는 단단하게 잠긴 이름 하나가 늘 있었거든요. 저는 그날 밤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의자에 앉아 편지를 꺼내 가만히 입김을 불었어요. 종이가 오래돼서인지 내 호흡 소리만 커다랗게 들리더라고요. 눈앞에서 잔상처럼 우연의 눈웃음이 번졌습니다. 선희야. 그가 제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던 목소리가 귀 속에 남아 있었어요. 그 목소리는 늘 낮고 따뜻했고 제가 불안할 때마다 묘하게 숨을 고르게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저는 손등으로 눈을 문지르며 중얼거렸어요. 이제라도 끝까지 가볼게요. 도망치지 않을게요. 다음 날 동네 도서관 사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전날 울던 얼굴을 본 게 마음에 쓰였는지 서가를 더 뒤졌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하죠. 그때 말씀하신 이름으로 카드를 찾았더니 기증 기록이 하나 더 나오더라고요. 주소가 맞다면 이 근처 작은 성당에도 책 몇 권을 따로 준 것 같아요.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성당이라니. 저는 차 열쇠를 움켜쥐고 바로 나갔어요. 비가 뿌렸는데도 앞유리 와이퍼가 답답할 만큼 천천히 움직였고 신호등 불빛이 무릉덩이에 길게 늘어져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조급한 마음에 손가락으로 운전대 가죽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제발 제발. 작은 언덕 위 성당은 오래된 붉은 벽돌이었어요. 문을 미는 순간 차가운 성수 냄새가 올라왔고 종소리 같은 침묵이 실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수녀님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사정 얘기를 꺼내자 수녀님은 눈을 지그시 감더니 기억나요. 그분 조용했는데 눈빛이 참 착했어요. 늘 혼자 와서 기도하다가 살짝 책을 두고 갔죠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서류 상자를 꺼내더니 발췌처럼 모은 기증 목록을 보여주셨어요. 여기 이 필체 보세요. 마지막 줄이 조금 번졌죠. 비에 젖은 종이를 말리다 적은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 종이에서 저는 또렷하게 봤어요. 정우현. 그리고 작은 글씨로 바람이 세게 부는 날도 당신이 걷는 길에는 햇빛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수녀님은 잠시 조심스레 묻더라고요. 혹시 그분과 아는 사이였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무 늦게 알아버렸어요. 그렇게 말하는 제 목소리는 부서진 유리 조각을 씹는 소리처럼 떨렸습니다. 수녀님은 제 손을 감싸쥐고 사람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모른답니다.
다만 그분 마음이 오래 머물렀던 자리라면 거기에 작은 흔적이라도 남아 있을 거예요 하고 말해 주셨어요. 수녀님이 가리킨 성당 뒤쪽 작은 창고에서 저는 낡은 상자 하나를 받았어요. 교구 정리 예정 기증품이라고 적힌 상자였는데 덜컹거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상자 안에는 빛바랜 공책이 몇 권 있었고 그중 한 권의 표지 안쪽에 연필로 눌러 쓴 글씨가 있었어요. 선희에게 말하지 못한 것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심장이 작게 터지는 듯 했어요. 저는 공책을 꼭 붙잡은 채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끝이 차가워서 페이지가 잘 넘어가지 않았는데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공책에는 아주 평범한 하루들이 적혀 있었어요. 아침 6시 신문 배달 오늘도 계단이 미끄러웠어요. 공사장 점심시간 햇빛이 뜨거웠는데 바람이 좋아서 하늘을 한참 봤어요. 그렇게 소소한 기록들 사이사이를 비집고 제 이름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버스 안에서 어떤 여학생이 하품을 막 하더라고요. 선이 생각났어요. 도서관 의자에서 졸다가 툭 머리가 떨어지던 모습. 성당 계단에 올라가다가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저 바람이 저 여자에게 가면 말이 좀 서툰 날에도 그 바람이 대신 말해줬으면 좋겠다. 읽을수록 배가 조여왔어요. 평생 나한테 한 번도 들려주지 못한 말들이 여기 다 있었어요. 그가 저를 더 깊이 더 오래 기억했다는 증거가요. 마지막 장에는 뺨을 후려치는 문장이 있었어요. 오늘 너희 아버지를 만났어요.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내 딸 앞길 가로막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화가 나서 내 목소리가 커질 뻔했는데 그분의 눈빛이 너무 단단해서 내가 오히려 부서지더라고요. 돌아오는 길에 한참 울었어요. 하지만 또 생각해요. 당신은 웃으며 오래 걸어갈 사람이니까 나는 내 자리를 지우는 게 맞다고. 저는 공책을 꾹 닫아버렸어요. 숨이 꼬이듯 멎었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왜 혼자 결정해서 나도 선택할 수 있었는데. 창고 밖으로 나왔을 때 바람이 확 불었어요. 비에 젖은 공기 냄새가 코끝을 찌르더라고요. 저는 성당 마당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쏟아지다 그친 빗방울이 나뭇잎 끝에 매달려 반짝였고 창문 틈으로 스며든 빛이 유리 성상 아래에서 조용히 흔들렸어요. 그래요. 당신이 말 못한 것들 제가 대신 들어줄게요. 이제부터라도. 그 다음 단서는 뜻밖의 곳에서 나왔어요. 도서관에서 제가 연락해둔 봉사센터의 오래된 담당자 아저씨가 기억이 나네 하며 전화했거든요. 그 친구가 한동안 아이들 음악 수업도 도왔어요. 음악실 사물함에 낡은 테이프를 하나 남겼었는데 선생이 그냥 보관하고 있었지. 한번 와보시겠어요? 카세트 테이프라니.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는 곧장 봉사센터로 달려갔어요. 학교 교실을 개조한 작은 음악실은 칠판에 분필 가루가 여전히 흩어져 있었고 벽에 붙은 고음악가 포스터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사물함 깊숙이 손을 넣어 검은 케이스를 꺼내줬어요. 스티커에는 작게 여름비라고 써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 연필로 아주 희미하게 덧대어 적힌 글자가 보였어요. S. 저는 그 알파벳 하나가 제 심장을 찔러버리는 걸 느꼈어요. 선의의 S? 입술이 저린 듯 떨렸어요. 선풍기 소리가 왱왱 울렸고 먼지가 햇빛 속에서 아주 천천히 떠다니더라고요. 담당자 아저씨가 창고에서 녹음기를 찾아왔고 저는 손으로 테이프를 밀어 넣었어요. 버튼을 눌렀더니 곧장 싱 마이너스 하는 잡음과 함께 기타 소리가 아주 조심스럽게 울렸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가 들렸어요. 낮고 말끝을 조금 길게 끌던 제 이름을 부를 때면 언제나 숨이 고르던 그 목소리. 여름비가 왔어요. 오늘은 조금 덜 아프더라고요. 선이야, 내가 듣고 있다면 아니 내가 듣지 못하더라도 나는 말하고 싶었어요. 너를 사랑했어요. 내가 버스에서 졸 정도로 피곤한 날에도 벤치에 가만히 앉아있는 날에도 책장 넘기다 종이에 손가락을 베고 찬물을 찾던 날에도 나는 매일같이 내가 늙어갈 때조차 웃기를 바랐어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지 못하고 상체를 앞으로 숙였어요.
팔꿈치를 무릎 위에 대고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어요. 막이 찢어지는 듯 울음이 올라왔어요. 테이프 속 그의 숨소리가 멈칫 흔들릴 때마다 제 심장도 똑같이 움찔했어요. 그는 몇 마디를 더 했어요. 내 목소리가 내게 닿지 못해도 괜찮아요. 언젠가 바람이 대신 불어줄 거예요. 그러면 넌 눈을 한번 감고 웃어주면 돼요. 그걸로 충분해요. 테이프는 덜컥 소리를 내며 멈췄어요. 담당자 아저씨가 제가 울고 있는 걸 보고는 서랍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주셨어요. 그 친구 이런 말을 잘 안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녹음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누군가에게 꼭 한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다고. 저는 한동안 말도 못하고 끄덕였어요. 손수건 가장자리에 박음질된 실밥이 매끈하게 만져졌고 그 촉감이 몹시도 하찮은 구원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차 안에서 큰 소리로 울었어요. 창밖으로 비가 다시 흩뿌렸고 신호에 걸릴 때마다 와이퍼가 리듬을 타듯 움직였어요. 차창에 기대 속삭이듯 말했어요. 그래요, 당신 말대로 해볼게요. 바람이 대신해 줄 때 나는 눈을 감고 웃어볼게요. 그 말을 내뱉자마자 내 안에서 무언가 톡 하고 풀리는 소리가 났어요. 억울함과 분노로 돌처럼 굳어있던 매듭 하나가 슬쩍 느슨해지는 느낌이었어요. 풀리자마자 빈자리가 휑해서 서늘했지만 그 속으로 아주 얇은 온기가 스며드는 게 분명했어요. 그날 밤 남편이 늦게 들어왔어요. 양복 소매에 비 냄새가 배어 있었고 발목까지 젖은 바짓단이 축 처져 있었어요. 저는 말없이 수건을 내밀었어요. 그는 수건을 받아 들고도 한동안 그대로 서 있더라고요. 당신 울었지. 저는 대답 대신 화장대 서랍에서 테이프를 꺼내 조심스럽게 보여줬어요. 그 사람 목소리예요. 남편의 표정이 잠깐 굳었다가 힘없이 풀렸어요. 그래. 그는 식탁에 앉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평생 참 못났지. 표현도 못하고 묻지도 않고 그냥 앞으로만 걸었어. 당신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제대로 하지 않았네. 저는 그의 그런 모습이 낯설었어요. 오래전 신혼 초에 딱 한 번 비를 피하려 골목 어귀에서 그가 제 어깨를 감싸던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때도 말은 서툴렀지만 몸짓은 따뜻했어요. 당신도 나름대로 애썼다는 거 알아요. 근데요, 나는 내 목이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준 아주 오래된 기별 하나에 이렇게 무너졌어요. 남편은 입술을 깨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라도 배우면 안 될까? 그 말이 제 마음 깊은 곳에 탁 하고 닿았어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쉽게 용서하거나 잊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어요. 배워보세요. 우리 둘 다. 다음 날 저는 바다로 갔어요. 우연히 유난히 바다를 좋아했거든요. 도서관 메모에서도 공책에서도 테이프 속 멈칫하는 숨 사이에서도 바다 얘기가 자주 섞여 있었어요. 물결은 돌아오고 바람은 지나가고 우리는 잠깐 머물다 간다. 그의 필체로 적힌 그 문장을 붙잡고 저는 차를 몰아 해안도로로 나갔어요. 연못가 옅게 깔려 수평선이 유리 조각처럼 흐릿했고 파도는 낮지만 끊임없이 밀려왔어요. 방파제 끝에 서자 바람이 제 코트 자락을 끌어당겼어요. 저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내 가슴에 대고 서 있었어요. 우현 씨, 나 왔어요. 당신이 못 꺼낸 말들 나 다 들었어요. 늦었지만 나 여기 있어요. 바람이 한순간 강하게 불면서 머리카락을 휘감아 올렸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테이프 속 목소리가 중첩되어 들리는 듯 했어요. 바람이 대신 말해줄 거예요. 저는 아주 느리게 웃었어요. 입술이 떨렸지만 웃었어요. 그 웃음은 오래 미뤄둔 숙제처럼 어색했지만 울면서 웃는 제 얼굴이 낯설게 예뻤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그가 원했던 한 가지를 이제라도 건넬 수 있겠구나 하고요. 돌아오는 길 저는 작은 결심을 했어요. 성당 마당 한쪽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에 작고 소박한 벤치를 놓아달라고 부탁하기로요. 이름을 새기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벤치 등받이에 짧게 적을 생각이었어요. 바람이 말해주더라고요. 그 문장이면 충분하다고 느꼈어요. 기억은 이름 대신 기름 문장을 고르고 사람 대신 마음을 안치고 그늘 대신 빛을 불러오니까요. 저는 수녀님께 전화를 걸어 허락을 구했어요. 수녀님은 기뻐하시더라고요. 많은 이들이 거기 앉아 쉬다 가겠네요. 누군가는 이유도 모르고 갑자기 웃음이 날지 몰라요. 그 말에 저도 웃었어요. 그럼 그걸로 충분해요. 집에 돌아오자 딸아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잠자코 안아줬어요. 엄마, 바닷바람 냄새 난다. 저는 딸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엄마, 오늘은 잘했어요. 딸아이가 묻더라고요. 그 사람 진짜 사랑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그리고 엄마는 지금부터 엄마도 사랑해 보려고 해. 딸아이가 웃었어요. 그게 제일 어려운 숙제야. 근데 엄마라면 할 수 있어. 밤이 깊었을 때 저는 테이프를 다시 틀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창문을 열었어요. 멀리서 도로 위를 부딪히는 타이어 소리와 전깃줄 사이를 미끄러지는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어둠 속에 좌우로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어요. 우현 씨, 나 이제 그만 울어요. 내일은 당신이 좋아하던 국수집에 가서 혼자서 국수 한 그릇을 온전히 먹어볼게요. 면이 불기 전에 후루룩 크게 소리 내서 스스로도 어이없어 킬킬 웃음이 났어요. 그러다 갑자기 가슴이 부풀어 올랐어요. 아주 작은 들뜸이었지만 분명 살아있는 기운이었어요. 저는 그 기운을 붙잡으려고 손가락을 천천히 오므렸어요. 여기 있어. 내 안에 있어. 엄지를 약지에 얹어 조용히 눌렀더니 심장 박동이 손끝까지 전해지더라고요. 그래, 살아있네. 며칠 뒤 성당 마당에 벤치가 놓였어요. 등받이에는 작은 금속 플레이트가 박혀 있었고 그 위에 바람이 말해주더라고요가 새겨져 있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하늘만 봤어요. 구름이 흐르고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도 금세 일어나 웃고 누군가는 바빠서 허둥지둥 뛰어가다가도 문득 멈춰서 하늘을 보는 모습이 보였어요. 벤치 옆으로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글 참 좋네요. 시처럼. 저는 미소 지었어요. 누군가의 긴 사랑이에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랑은 끝나도 길은 남죠. 그 말이 마음에 툭 떨어졌어요. 맞아요. 사랑은 끝나도 길은 남아요. 그 길 위를 우리가 다시 걷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저는 벤치 팔걸이를 가만히 쓰다듬었어요. 나무 결이 손바닥을 간지렸고 그 결이 마치 괜찮아 하고 달래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날 남편이 작은 상자를 내밀었어요. 이거 내가 좋아하던 오래된 LP 플레이어야. 창고에 있던 건데 고쳐봤어. 저는 놀라며 뚜껑을 열었어요. 바늘이 반짝였고 회전판이 묵직하게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내가 배워보려고. 말 대신 이런 걸로 좀 느린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면 좋겠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우리 둘 다 느려요. 근데 느리면 오래 가더라고요. 그는 짧게 숨을 들이쉬더니 고마워했어요. 그 말이 집 안에 오래 울렸어요. 저는 그 울림을 두 손으로 감싸지듯 가슴께에 모았어요. 다시 숨이 고르게 쉬어졌어요. 밤 잠들기 전에 저는 공책을 펼치지 않았어요. 편지도 테이프도 이제는 잠시 쉬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 대신 노트를 꺼내 첫 페이지에 썼어요. 우현 씨, 나는 내일 웃을 거예요. 이유 없이라도요. 당신이 그걸 바랐으니까요. 그리고 모레는 국수에 고춧가루를 2스푼 넣어서 크게 후루룩 소리를 낼 거예요. 당신이 그 소리를 들으면 어쩐지 같이 웃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적고 덮으려는데 문득 펜이 멈췄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줄을 더 썼어요.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를 사랑하려고 해요. 펜촉이 종이를 떠날 때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떨림 끝에 묘한 평안이 따라왔어요.
오래 굳은 근육이 첫 스트레칭을 끝내고 나직이 숨을 내쉬는 소리 같았어요. 창밖에서 바람이 일었어요. 전깃줄이 얇게 울고 블라인드가 살짝 들썩였어요. 저는 살며시 눈을 감고 약속대로 웃어봤어요. 입술이 올려지자 눈가 주름이 접히고 뺨이 따뜻해졌어요. 그 작은 웃음 속으로 40년 전 벤치 위 소녀의 그림자가 슬그머니 들어와 앉는 걸 봤어요. 그리고 아주 멀리서, 정말 아주 멀리서 여름비가 가만히 창틀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들려요, 우현 씨. 이제 잘 들려요. 저는 속삭였어요. 바람이 말해주더라고요. 우연히 흔적을 찾아 나선 지난 날들은 제 인생의 가장 길고도 짧은 시간 같았어요. 오래 묵혀둔 기억과 억눌린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지만 동시에 환하게 열리기도 했습니다. 사람 마음이 이렇게 모순적일 수 있다는 걸 저는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처음 실감했어요. 바람이 불어오면 편지 속 그 문장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나면 제발 한 번만 웃어주면 좋겠다. 저는 그 문장을 곱씹을 때마다 울다가도 웃다가도 했습니다. 울음 속에서 웃음이 나오고 웃음 끝에서 눈물이 터졌어요. 그 모든 감정이 뒤섞인 채 저는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남편과의 사이는 여전히 서먹했지만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이 적은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억지로라도 말을 붙이려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저녁을 먹다 말고 조심스레 물었어요. 그 사람 많이 사랑했어? 저는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솔직히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응. 많이. 아주 많이. 남편은 고개를 떨구더니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으로 국을 휘저으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럴 줄 알았어. 그래도 당신이 여기까지 같이 와준 거 나는 고맙게 생각해.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제가 원망했던 사람이 그렇게 작은 목소리로 고마움을 전하는 걸 들으니 이상하게도 억울함이 조금 풀리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봤습니다. 그는 세월에 짓눌려 주름이 깊어진 얼굴로 앉아 있었지만 눈빛만은 낯설게 따뜻했어요. 아이들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딸아이는 어느 날 제 방에 들어와 편지를 보고 있던 저를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그만 울어. 엄마가 웃으면 그 사람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야. 그 말에 저는 한참을 울다 웃었어요. 딸아이 머리칼이 제 뺨에 닿아 간질거렸고 그 따뜻한 온기가 위로처럼 스며들었어요. 아들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 오래 지키는 거야? 아니면 순간을 불태우는 거야?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둘 다인 것 같아. 순간을 불태우지 못하면 오래 지킬 수 없고 오래 지키지 못하면 순간도 빛나지 않거든.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내 아이들이 이제는 내 아픔을 이해할 만큼 자랐구나. 나도 이제 그들에게 솔직해져야겠구나. 그 무렵 저는 매일 성당 벤치를 찾아갔습니다. 벤치 등받이에 새겨진 문장, 바람이 말해주더라고요를 손가락으로 따라 쓰면서 한참을 앉아 있곤 했어요. 바람이 스치면 마치 우연히 목소리가 제 귓가에 닿는 것 같았어요. 그때마다 저는 억지로라도 웃어보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웃음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은 성당 마당에서 모르는 아주머니가 제 옆에 앉아 이런 말을 했어요. 이 글 참 좋아요. 덕분에 괜히 웃음이 나오네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져서 대답했어요. 저도 그래요. 누군가의 마음이 여기 남아 있어서 그래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제 안의 매듭 하나가 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 후로 저는 제 자신을 조금씩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오랫동안 묵혀둔 화장품을 꺼내 발라보았어요. 주름이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분명 예전에 제 눈빛이 어렴풋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선이야, 이제 너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내가 늙었어도 내가 여전히 웃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사랑이야. 그 말을 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을 안아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작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여행 가요. 가까운 데라도 좋아요. 당신이랑 나 둘이서만. 남편은 놀란 듯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자. 이번엔 내가 계획해 볼게. 그 말이 참 낯설고 참 고마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사랑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구나. 비록 늦었지만 비록 상처투성이지만 다시 배울 수 있는 거구나. 여행 준비를 하면서 저는 눈에 보이는 사소한 것들에 오래 눈길이 머물렀어요. 구겨져 있던 여행 가방을 꺼내 먼지를 털었고 낡은 운동화 끈을 새로 묶었어요. 예전 같으면 그저 대충 넣고 출발했을 텐데 이번에는 셔츠를 한 번 더 다렸어요. 거울 앞에서 목선을 가볍게 만져보니 세월이 가만히 그려놓은 선들이 선명했어요. 이상하게도 그 선들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저는 그 선들 사이사이에 제가 살아낸 날들이 촘촘히 들어가 있다고 느꼈어요. 괜찮았어, 선이야. 잘 버텼어. 하고 조용히 등을 다독였어요. 우리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도시로 떠났어요. 차창 너머로 파도빛이 반짝였고 방파제 위 갈매기들이 가로지르는 바람에 몸을 맡기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내비게이션 음성보다 한 박자 늦게 깜빡이를 켰어요. 예전 같으면 제가 초조해하며 신호 놓쳐요 하고 잔소리를 냈을 텐데 그날은 그냥 넘어가 봤어요. 늦대기 시작한 사람에게는 늦더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기로 했어요. 놓친 신호보다 다시 잡으려는 마음을 보기로요. 펜션에 도착하자 창틀 너머로 바다가 정면으로 펼쳐졌어요. 작은 테라스에 서서 팔을 벌려 바람을 끌어안았어요. 소금기 섞인 냄새가 폐 깊숙이 들어왔다가 천천히 나가더라고요. 바람이 팔뚝에 잔터를 쓸고 지나갈 때 저는 그 말이 떠올랐어요. 바람이 말해주더라고요. 저는 눈을 감고 웃었어요. 그 웃음이 더 이상 울음을 끌어올리는 도화선이 아니어서 놀랐어요. 이번 웃음은 맑게 떠올라서 그대로 맑게 가라앉았어요. 남편이 제 옆에 섰어요. 말없이. 그런데 그 침묵이 예전같이 차갑지 않았어요. 함께 바람을 듣는 침묵이었어요. 저녁에는 소박한 국수집을 찾았어요. 문을 열자 뜨거운 김이 훅 끼쳐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고춧가루를 2스푼 넣었어요. 빨간 국물이 그릇의 둥근 가장자리를 따라 빛났어요. 젓가락으로 면을 크게 집어 올렸고 일부러 소리를 내서 후루룩 들이켰어요. 아, 뜨거웠어요. 이마가 금세 촉촉해졌고 남편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오랜만이네 이런 소리.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네, 들려주고 싶었어요. 그 순간 종종걸음으로 국물을 나르던 주인 아주머니가 우리 식탁 앞에서 잠깐 멈추더니 그러더라고요. 두 분 표정이 좋네요. 국수는 이렇게 먹어야 맛있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맞아요. 면이 불기 전에 마음이 식기 전에. 다음날 우리는 새벽 바다를 보러 나갔어요. 모래는 밤새 식어서 발바닥이 차갑더라고요. 파도 소리는 어둠을 몰고 왔다가 다시 밀어내는 숨 같은 박자로 이어졌어요. 저는 바지단을 걷고 발끝으로 물을 찍어봤어요. 물결이 들어왔다가 제 발등을 스치고 나가면서 모래가 아주 얇게 흔들렸어요. 우현 씨. 이름이 목구멍에 닿는 순간 저는 가슴이 내려앉는 줄 알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올라오지 않았어요. 바닷바람이 제 얼굴을 넓게 쓸고 가더니 마치 누군가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여기까지 왔어요. 남편이 제 옆에서 작은 상자를 내밀었어요. 이걸 가져왔어. 상자 안에는 카세트 테이프를 USB로 변환해주는 조그만 기계가 있었어요. 도와달라고 맡겼더니 테이프 한 장을 파일로 옮길 수 있대. 저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여름비라고 써 있던 그 테이프가 떠올랐어요.
저는 말없이 상자를 품에 안았어요. 고마워요. 남편은 바다를 보며 말했어요. 나도 들어봐도 돼? 그 질문은 허락을 구한다기보다 배우려는 자세였어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네, 같이 들어요. 같이 듣고 같이 배워요. 집에 돌아온 뒤 우리는 거실에 앉아 파일을 재생했어요. 스피커에서 잡음과 함께 기타 소리가 깔렸고 그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여름비를 이야기하던 낮은 톤이 방 안 공기를 천천히 데우더라고요. 남편은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중간에 숨을 삼키는 작은 소리까지 들리길래 제가 손을 조용히 그의 손등 위에 올렸어요. 그는 도망치지 않았어요. 손등이 딱딱하게 굳어 있다가 조금씩 이완되더라고요. 노래가 끝났을 때 남편이 낮게 말했어요. 아름답니래.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네,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제 속에서 미묘한 화해의 결이 스르르 놓였어요. 사랑이 경쟁이 아니고 증명이 아니라는 걸 그제야 뼈로 알았어요. 한 사랑이 다른 사랑을 지우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의 사랑을 배우게 해준다는 걸요. 딸과 아들을 불러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식탁 위에는 굴비구이와 된장찌개, 오이무침, 깻잎장 아찌를 올렸어요. 소리내 씹히는 오이의 아삭함이 방 안에 퍼졌어요. 저는 밥을 반쯤 먹고 수저를 내려놓았어요. 엄마가 말해줄 게 있어요. 아이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는 한 사람을 아주 오랫동안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오해한 채 미워하며 오래 살았어요. 근데 이제 알았어요. 미움보다 오래 가는 건 이해더라고요. 이해가 오면 미움은 자리를 잃더라고요.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아들은 천천히 물었어요. 엄마는 그 사람을 잊을 수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잊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같이 데리고 가기로. 그 사람의 마음 때문에 내가 배운 것들을 내 삶에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너희 아빠랑도 다시 배우기로 했어요. 아이들이 동시에 미소를 지었어요. 식탁 위 공기가 단단한 의무감에서 빠져나와 조용하고 따뜻한 결로 바뀌었어요.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가족이라는 말의 진짜 무게는 붙잡는 손의 힘이 아니라 놓지 않는 눈빛의 온도라는 걸요. 며칠 뒤 성당 벤치에 들렀을 때 등받이 문구 옆에 작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어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오늘 힘든 날이었는데 이 글 보고 웃다 갑니다. 고마워요. 저는 그 메모를 보며 오래 서 있었어요. 바람이 포스트잇 모서리를 살짝 흔들어 주더라고요. 저는 그 메모를 등받이 안쪽에 더 단단히 붙여두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우연시 봤어요. 당신이 원하던 게 이런 거였죠. 누군가가 이유 없이 웃고 가는 것. 바람이 대답 대신 스쳐갔어요. 저는 그 바람을 대답으로 삼았어요. 그날 밤 저는 공책을 펼쳐 한 페이지를 가득 채웠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 사랑은 한 계절로 끝나지 않았고 4계절을 지나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나 이제 나는 나를 사랑하기로 했어요. 늦었지만 괜찮았어요. 당신이 늦은 바람도 바람이라고 알려줬거든요. 나는 오늘도 웃었어요. 내일도 웃을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내게 묻거든 말해줄게요. 내 사랑은 어디 있냐고 물으면 바람 속에 있어요 라고. 잠들기 전 남편이 불을 끄더니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내일 아침 같이 걸을래? 집 앞 공원이라도. 예전에 저는 피곤하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대답이 달랐어요. 좋아요. 당신이 속도가 느려도 나는 천천히 걸을 수 있어요. 이 말은 나 자신에게도 하는 약속이었어요. 과거를 밀어붙이듯 지나치지 않겠다고 억울함을 해명하느라 내일을 지치게 하지 않겠다고 이제는 내 심장의 속도를 따라가겠다고요. 새벽 우리는 공원을 걸었어요. 발 아래 마른 나뭇가지가 사각사각 소리를 냈어요. 운동장 둘레로 돌며 남편이 처음으로 묻더라고요. 그 편지 어디 보관해? 저는 웃었어요. 서랍 맨 윗칸에요.
근데 가끔은 꺼내지 않아요. 바람이 대신 읽어주더라고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배워볼게. 저는 그 말이 새삼 고마웠어요. 배우겠다는 말은 사랑의 미래형이더라고요. 완벽하지 않아도 앞으로를 전제로 두는 문장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바다에 한 번 더 다녀오고 싶었어요. 벤치 대신 이번에는 방파제 끝에 서기로 했어요. 파도가 머리칼을 젖게 만들 만큼 세게 부딪혔어요. 하늘은 맑았고 햇빛이 물빈을 위에서 부서졌어요. 저는 가방에서 아주 작은 유리병을 꺼냈어요. 성당에서 건네받은 향 없는 성수병이었어요. 뚜껑을 열고 바닷물을 조금 담았어요. 병 속에서 작은 기포가 둥글게 올라갔다가 사라졌어요. 저는 병을 가슴에 붙이고 속삭였어요. 이건 내 안에 두고 볼 거예요. 시간이 탁해지면 빛을 기포처럼 떠올릴 거예요. 올라왔다 사라져도 괜찮아요. 사라졌다는 건 내 안으로 스며들었다는 뜻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저는 마지막 일을 했어요. 벤치 옆에 세워두려던 작은 표지판 문구를 인쇄했어요. 잊으려 했더니 더 선명해졌어요. 그래서 함께 걷기로 했어요. 그 문장을 보자 피식 웃음이 났어요. 잊기는커녕 저는 매일 더 또렷해졌어요. 그런데 그 또렷함이 더 이상 저를 베지 않았어요. 반대로 저를 지켜줬어요. 칼이 칼집을 찾듯 날카롭던 감정이 제 자리를 찾았어요. 밤하늘 아래 창문을 조금 열어두었어요. 커튼 자락이 부풀었다 납작해지는 사이 아주 멀리서 비 냄새 같은 기척이 올라왔어요. 저는 눈을 감고 아주 천천히 웃어봤어요. 그러자 20대의 제가 벤치에 다리를 오므리고 앉아 저를 보더라고요. 30대의 제가 아이들 이마에 입을 맞추던 장면이 스쳐갔고 40대의 제가 제 이름을 낮게 부르며 버틴 날들이 파도처럼 연달아 밀려왔어요. 50대의 제가 거울 앞에서 주름을 쓰다듬으며 괜찮았어 라고 말하더니 지금의 제가 제 손을 잡았어요. 같이 가자. 저는 그 여러 명이 나와 손을 맞잡고 아주 오래된 이름 하나를 떠올렸어요. 우연 씨 고마웠어요. 이제 나 잘 살아볼게요. 바람이 들려주던 마지막 문장이 그때 또렷하게 들렸어요. 웃어줘. 저는 웃었어요. 입술이 부드럽게 올라갔고 눈가에 작은 별들이 박히는 것 같았어요. 그 웃음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표정이 아니었어요. 제 안에 들어앉은 나를 향한 아주 사적인 인사였어요. 안녕 선이야. 그리고 대답이 돌아왔어요. 아주 기대지 않고도 크게 들리는 목소리로. 안녕. 그렇게 끝났어요. 아니 그렇게 다시 시작했어요. 오래된 서랍 속 편지 한 통이 제 인생을 뒤집어 놓았지만 그 편지는 끝내 저를 구해냈어요. 억울함은 이해로 분노는 고마움으로 그리움은 삶으로 바뀌었어요. 나는 내 사랑을 잃지 않았고 내 삶도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이면 창문을 조금 열어둬요. 바람이 들어오면 저는 약속대로 눈을 감고 웃어요. 바람이 말해주더라고요. 그 사람의 마지막 안부와 나의 다음 안부까지. 나는 대답해요. 잘 지내요. 나 오늘도 잘 지냈어요.